그 덕후 소질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매니악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네. 이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좋아하시잖아요. 전기 하나 번역해 볼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나 아까 말씀드린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나 다 사실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영화 담당자들을 다 알고 있었다. 또는 더빙할 경우 성우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특이한 것은 작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게 이 스탠리 큐브릭 영화 세계의 이 큐브릭 월드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큐브릭을 접하고 나서 한 잔을 하나 넘으셨구나. 다른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자,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을 다룬 책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화 역사에서 거장이라고 불리는 감독이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샤이닝, 풀메탈 자켓 이런 등등의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예스24 북펀딩을 통해서 화제가 된 책 스탠리 큐브릭 미국인 영화 감독을 번역한 김경진 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는 팝 칼럼니스트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팝 음악과 함께 하셨죠? 네. 팝스페텔이라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롱인가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레코드 샵이고요. 네, 레코드 강의도 하시고. 인데 네. 사실은 이제 애초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좀 함께 음악 듣고 음악 얘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많이 알진 못해도 이걸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네. 의도로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예전에 이 팝 음악계에서 구라분들이 몇 명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강구라 그래서 강헌, 네. 임진모, 네. 네. 뭐 그렇게 일종의 어떤 세대를 형성하셨던 분들인데 아마 네. 우리 김경진 선생님께서 그 뒤를 이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어떤 특정 뮤지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뮤지션의 생애에 대해서 완전히 꽉 잡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를 하신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울 따름이고요. 네.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를 뭐 말 그대로 나누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팝스페텔 이게 팝시페텔. 네. 네. 무슨 뜻인가요? 그 예전에 그 영국 작가 휴 로프팅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아동 소설인데 네. 둘리틀 선생 항해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뭐 영화로도 몇 번 나오고 네, 했던 네. 거기 등장하는 그 어떤 부족 이름이 팝시페텔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어렸을 때 그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팝이라는 이 단어도 들어가 있고 어감도 뭐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무슨 뜻인지 했었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 따온 네. 이름이군요. 네. 그 덕후 소질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매니악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그냥 속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팝 칼럼니스트나 팝 음악 평론가는 먹고 삽니까? 힘들죠. 먹고 살려면 가요를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가요를 하면 괜찮고.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많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음악 듣는 취향이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갔으니까. 네, K-팝을 대부분 들으니까 해외 음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영화도 비슷해요. 네. 영화도 요새 20, 30대들은 외화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아주 네. 뭐랄까 할리우드 큰 영화들 외에는 블록버스터 외에는 그래서 예전에 뭐 프랑스 영화나 뭐 유럽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 중국 영화에서 다 안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전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요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 어쨌든 네. 우리 김경진 선생은 팝음악 평론가고 팝에 오랜 동안 경력을 쌓아오시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감독이에요. 네. 이 책이 제가 읽으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큐브릭 책을 왜 번역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사실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전문 번역가도 아니고 네. 뭐 더구나 영화 쪽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영화 좋아했다 이거 하나였는데 네. 물론 가장 좋아하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가장 좋아하는 감독 스탠리 큐브릭 아하, 뭐 그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대부분 68년에 나온 영화니까 6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이제 대학교 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는 한 30년 50년 된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출판사 편집자하고 이렇게 뭐 여러 명 같이 네. 술을 마시다가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무슨 취하셨구나. 무슨 얘기를 이렇게 네. 하다가 스탠리 큐브릭 좋아하시잖아요. 그 어. 전기 하나 번역해 볼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그 출판사 편집자께서 네. 가장 잘 아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맙죠 저는. 네, 네. 그래서 내가 해도 괜찮다면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정말 어떤 제가 이제 이게 세 번째 번역이었어요. 네, 그 네. 전에는 이제 음악책들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완료가 가까워질수록 어허. 서운한 거예요.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뭐 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네.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읽다가 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중간에 읽다가 야 평론가라면 이 정도 글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야 이거는 네. 못 읽겠다 내가 그랬어요. 뭐 저도 평론가라는 라벨을 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또 직업으로 삼고 있고 그거를 먹고 살고 있는데 자괴스럽더라고요. 글을 너무 잘 쓰는 거고 네. 글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큐브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큐브릭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 이런 걸 다 통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라웠고 제가 그래서 읽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주석이 많잖아요. 네. 각주가 많은데 이 각주도 원문이었습니까? 각주는 전부 제가 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제가 새로 한 것도 많아요. 각주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제가 예를 들면 라이언 아버스 같은 경우는 알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사진 작가 중에서 뉴욕파 그럼 뉴욕파의 누구 뭐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각주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뉴욕파였구나. 뭐,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거 하면서. 각주를 그래서 그럼 미킥스 이 저자가 썼을까, 저자가 붙였을까, 아니면 번역하신 김경진 선생이 붙였을까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 붙이셨군요. 네. 각주 작업만 각주 작업만 한 6개월 걸렸겠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아니, 이렇게 쭉 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각주가 거의 매 페이지마다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 사람이 누구지? 네. 이 영화는 뭐지? 네. 또는 이런 작품 이건 또 뭐지? 이거를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면은 이걸 넘어갈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공부가 되게 많이 됐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킥스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참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평론가 책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기서 거론되는 뭐 미국의 평론가들 뭐 톰슨 책도 제가 좀 네. 봤고요. 근데 미킥스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탠리 큐브릭의 전작을 통해서 어쨌든 영화의 현대 영화사를 그 획을 한번 정리한 책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정말 업적에 남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주를 다 붙였고 굉장한 지식의 양을 축적시킬 수 있는 책이다. 네. 이게 이 책을 보면서 각주만 보더라도 미국 문화 또는 이른바 60년대 뭐 비트 제너레이션 시대 때의 문화, 뭐 현대 문화 이런 것들 다 포괄하거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큐브릭 영화를 전혀 안 봤다. 네. 이런 분들은 보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큐브릭 영화를 몇 편 정도 보면 이 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만 하나만 봤더라도 네,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만 하나를 봤는데 네.
그 하나의 영화에 큰 뭔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만 보더라도 예컨대 그렇죠. 뭐 샤이닝을 봤는데 그 샤이닝이 대단해 이렇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봐서 이 영화 외에는 이후에 만들어진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거 다 시시한 거죠. 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보기가 좀 힘들 것이다. 네. 약간 그래서 좀 좁은 책이긴 해요.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출판사가 용감한 기획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한 부분만 뚫리면 책을 읽으실 때 큐브릭에 대한 한 부분만 뚫리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인데 그렇죠.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이제 큐브릭 초기작들이에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이 사람의 마지막 작품인 아이즈 와이드 샷을 방송에서 막 다루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그 전작들을 얘기하면 항상 듣는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큐브릭이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큐브릭의 초기작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킬러스 키스가 킬러스 있고 키스, 킬링 있죠. 그 작품들이 다 사실은 이어지는 것 같아서 큐브릭 세계 중요한 그 하나의 토니바퀴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큐브릭의 장편 데뷔작 그 공포와 욕망이라는 작품은 몇 번을 봐도 이건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허세 뭐 약간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는 감흥이 없었고 그게 마치 그 한국의 이른바 좀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감독들로 분류되는 뭐 거인들로 분류되는 감독들 뭐 박찬욱이나 등등 봐도 박찬욱의 해가 다른 해가 꾸는 꿈 뭐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이게 뭐지 그랬었죠. 3인조 때도 아직은 뭐 이랬었죠. 그 단계를 다 넘어서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른바 이제 거장들은 다 초기에 뭔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뭐 영화의 어떤 방향 또는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캐릭터의 원형 이런 것들도 대부분 큐브릭은 절대적으로 킬러스 키스, 그다음에 킬링 여기에 많이 적용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초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지.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이 책에도 이 저자가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큐브릭의 영화는 이렇게 장편이 13편이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를 봐도 뭔가가 찜찜함이 남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 찜찜함이라는 게 뭐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뭐 해피엔딩 또는 뭐 권선징악 이거하고는 늘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극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킬러스 키스 같은 경우도 일종의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찜찜해요. 이게 와 이렇게 막 다 잘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뭐 다시 만나는데 뭐 그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킬러스 키스를 제가 처음 봤던 게 그거는 이제 DVD로 처음 나왔을 때 막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큐브릭의 초기작 막 해서 근데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별로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약간 누아르 같긴 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해피엔딩인데 그런 찜찜함이 남고 그러고 이제 조금 접어뒀다가 한 몇 년 후에 킬링을 봤어요. 몇 년 텀을 두고 근데 킬링을 보면서는 정말 와, 이 사람은 천재인가? 좀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펄프 픽션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 같은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류의 이제 그 스토리 전개나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1950년대 이런 영화로만 쭉 갔어도 여기에서 충분히 거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저는 킬링이라는 영화를 그때 처음 보고 감동이라기보다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캐릭터가 나중에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작품으로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로도 확장되고 뭐 샤이닝으로도 확장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게 왜냐하면 작품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네. 작품 만든 순서대로 네.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보기 시작했을 때 아, 그럼 영화를 내가 좀 다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이게 스포일러가 아니라 네. 내가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죠. 장면에 대한 분석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보는 평서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미키스라는 사람이 교수예요. 그 휴스턴 대학교 영문과 네. 교수입니다. 지금 직함이. 그리고 무슨 어떤 온라인 매거진 유대인들 무슨 네. 매거진이래요. 태블릿이라는 거기에 이제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네. 저서를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거예요. 뭐 자크 데리다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무슨 네. 뭐 느리게 읽기 이런 좀 에세이 같은 것도 있고. 아하, 다른 책도 있군요. 예, 예, 예. 미킥스. 네, 데이비드 미킥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문학자, 그러니까 그 문학자이지만 굉장히 영화 또 음악 쪽으로도 좀 여기에 이제 그 언급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대충 뭐 어디서 이렇게 레퍼런스 가져다가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번역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큐브릭 영화를 알고 정도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김경진 선생도 당시 영화에 대한 그런 해석 정도로 알고 있는 걸로 이 책 번역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미킥스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미킥스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범접할 수 없는 번역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되게 사실은 재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갈수록 아까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정말 그냥 사전 펴놓고 번역 뭐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큐브릭의 영화들을 가지고 이게 여기에 있던 게 한 20년 후에 여기에서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렇게 다 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서 옛날 거기서 예, 가져왔고 막 이런 거. 이런 관계들을 잘 풀어놨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막스 오필스의 어떤 영화가 등장을 해서 여기에 이런 그런 레퍼런스라든지 뭐 장르 누아르라든지 이런 류의 네. 막 그 교차가 굉장히 많죠. 뭐 이중배상의 장면이 여기서 그렇죠. 뭐 구현됐다든가 뭐 무르나우의 영화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거는 대단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고찰이 담겨진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영화학과에서 왜 이런 책을 안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지난달에 나오고 8월 한 달 동안 스탠리 큐브릭 강좌를 이제 팝시 페텔에서 했어요. 영화 보고. 팝시 페텔에서 네, 아 네. 그거는 들어갈 걸.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영화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와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네.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 보고 나서 어떠셨냐 물어봤더니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겠다 또는 지루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영화고 너무 재미없고 이런 영화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두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결이 다른 거고 그래서 그냥 그랬죠.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라고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아마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도스토옙스키 책을 초등학생이 읽은 거죠. 그게 중학생 때 다시 읽으면 좀 달라지고 고등학생 때 다시 달라지잖아요. 네. 어쩌면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나 아까 말씀드린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나 다 사실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네. 지류잖아요. 네. 그 네. 상상력과 네. 그 원형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의 그 원류를 한번 찾게 되면 아마 그게 제대로 보이겠죠.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수없다 그럴 텐데 좀
더 많이 기성세대들이 많이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회. 그러니까 그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화 보는 내내 내 손에 마치 가상의 리모컨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FF 버튼을 누르고 싶더라. 아 패스트포워드.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너무 느리니까. 진행이 네. 되니까 아니 뭐 5분이면 끝날 거를 왜 20분씩 나오고 있어? 막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화가 날라 그러네. 자, 책에 대해서 네. 일단 구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브릭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부터 보셔도 되지만 그렇죠. 가능하면 이거는 순서대로 보는 게 좋죠. 네. 근데 챕터는 어쨌든 작품을 좀 묶어 놓으셨어요. 네. 묶은 거예요. 이 미킥스가.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게 묶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이 기본적으로 스탠리 큐브릭의 전기입니다. 네, 그렇죠. 편견이고. 네. 네. 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삶의 연대기 순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역자 후기에서 이게 뭐 친절하지 않은 책이고 뭐 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인물의 삶 생애를 그린 책 전기를 접할 때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서 네. 어떻게 자랐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을 교육받았고, 했고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에피소드가 좀 강조된다거나 좀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이 전기의 주인공은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이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화가 그렇죠. 주인공인 것 같은. 큐브릭 월드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큐브릭은 곧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영화를 아예 안 봤거나 큐브릭에 대해서 뭐 별로 뭐 그냥 그 사람 잘 모르겠어.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게 네. 만약에 모르시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큐브릭이 워낙 괴짜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제가 아이즈 와이드 샷을 그때 YTN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데 뭔가 방송에 다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를 뭐 장면을 좀 받거나 이래야 돼서 그 당시 제 기억엔 워너브라더스였던 것 같은데 뭔가를 자료를 받으려고 네. 요청을 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틀 후인가 나 시간 없다 빨리 달라고 했더니 큐브릭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구한테 연락해? 스탠리 큐브릭 감독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무슨 한국에서 뭔가 변방의 기자가 잠깐 소개하는 뭐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큐브릭이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자기 손을 거칠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고 깐깐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 진짜 정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영화 담당자들을 다 알고 있었다. 또는 더빙할 경우 성우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제가 그때는 신문에 5단에 이렇게 영화 광고가 나갈 때예요. 막 그것도 사라질 때긴 하지만 영화 광고라고 하는 게 지면 광고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럼 폰트, 그다음에 제목이 들어가는 뭐 위치, 사진의 위치까지 다 허락을 받는데요. 전 세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워너 관계자한테 말도 안 돼. 그건 핑계예요. 그랬더니 절대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서 허락을 받고 그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주의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보통 하는 얘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같이 살기는 어려울 사람이다. 나 같으면 같이 안 산다.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그래도 세 번째 부인하고는 4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마치 딸바보 같은 네네. 그런 아빠의 모습도 있고. 딸 둘이었죠? 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처,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 아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딸이 셋이었죠. 그렇죠. 딸 둘을 더 낳고. 네. 그리고 사실은 예술적 영향을 받은 건 짧게 살았던 두 번째 부인인 것 같고 무용을 했던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젊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잘난 척하다 싸워서 헤어졌고 평생을 헌신했던 것은 아마 세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아마 큐브릭이 천재적 그런 영감을
비교적 마음껏 예, 구사할 수 예,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나는 어떤가?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40년을 같이 산 부인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또 뭘 느꼈냐면 제가 어쨌든 감독의 평전을 본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책이 트리포가 쓴 히치콕 평전이거든요. 네, 네. 그건 인터뷰하고 막 네. 그 서책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이걸 일찍 봤다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히치콕이 또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술적 예, 조력을 예, 했죠. 그래서 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브릭의 평상시의 삶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다. 그렇죠. 네, 작품 얘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거죠. 네. 평생을 이제 마치 수족과 같은 옆에서 이제 그 네. 비서 역할을 하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큐브릭과 일하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네. 그를 떠날 수는 없다. 네. 그게 왜냐하면 리처드 해리스인가요? 그 뭐 오랫동안 프로듀서 리차드 해리스는 이제 초기에 같이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프로덕션 하죠. 설립해서 네. 예, 같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네. 겸 친구 뭐 네. 이런 관계였고 좋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부터 말 그대로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온 비탈리라는 그 베릴 린든에서 그 베리 린든. 네. 아들내미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 떠나고 나서 세상 떠나고 나서 뭐 DVD나 블루레이 뭐 리마스터되고 이런 거 할 때 레온 비탈리가 감수했다. 이런 그 표현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안 하는구나. 유산 관리도. 그렇죠. 네. 레온 비탈리도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사람이군요. 굉장히 그렇죠. 큐브릭의 삶에서 정말 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큐브릭이 그 영화 프린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네가 이걸 다 알고 있고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허구날 수백 번 수천 번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리마스터 작업할 때 얼마나 수월하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감수를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큐브릭의 자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자산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정신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헬드, 네, 그러니까 큐브릭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다 들고 찍기 한다고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렇게 들고 찍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장면도 들고 찍는데 이때 샤이닝을 찍을 때 그 자기가 직접 고안한 카메라로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찍었으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기에 나온 작품의 순서를 다 외우시죠. 네. 킬러스 키스 킬링, 그다음에 영광의 길인가요? 네. 그다음이 스파르타카스. 네. 그다음이 롤리타. 롤리타. 네. 그때 당시에 네. 롤리타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브릭의 롤리타를 나중에 봤어요. 저도요. 예, 저는 제레미야 저도 에이드리안 라인 에이드리안 라인 네. 걸 보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랄까 육체적 교합의 어떤 느낌은 그게 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에이드리안 라인이 그런 걸 잘 찍어요. 나인 하프 트윅스,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롤리타를 봤을 때 조금 더 뭐랄까 문학적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는데 그게 나왔던 시대가 60년대 초반인가 50년대 후반 아닌가요? 그게 62년 62년이죠. 62년이니까 그러니까 검열이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62년에 아이와 성적 관계를 갖고 그 판타지를 갖는 얘기를 찍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롤리타, 영광의 길, 롤리타, 그 다음이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제목이 길잖아요. 그게 걱정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나.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못 외워 나는.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정도 외우는 거죠. 피터 셀러스라는 배우를 그때 또 알았고. 이거 다음이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거 다음이 아마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아마 맞아. 시계태엽 위의 오렌지. 그것도 사실은 배우가 이름이 말콤 맥도웰. 말콤 맥도웰 맞아. 이게 시계태엽 위의 오렌지가 그래서 이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감독이 한국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처음 봤던 스탠리 큐브릭 영화가 시계태엽 오렌지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 때
어떤 영화 그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네. 그 수업 시간에 그냥 브라운관 TV로 본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LD에서 복제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거기 자막 입혀서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막 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본 건데요. 근데 그 시게테브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여학생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정말 비명 지르고 네.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개인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이 사실상 등치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제가 1980년대를 경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네. 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 폭력성들을 양산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큐브릭이라고 하는 감독을 잘 알지 못할 때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큐브릭 하면 약간 수염 기르고 약간 사람이 이제 약간 정상이 아니고 이런 이미지가 제가 젊었을 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화 다음이 좀 뜸해지기 시작해요. 시계태엽이 오렌지 다음이 베리 린든이죠. 베리 린든 맞아요. 그 다음이 그리고 샤이닝이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풀메탈 재킷 맞아 풀메탈 자켓. 그다음에 아이즈 와이드 샷. 거기가 좀 시간이 벌어지고 60년대와 70년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렇죠. 80년대 들고 90년대에서 2010 몇 년도까지가 아니죠. 아이즈 와이드 샷이 1990 세상을 떠난 게 99년 맞아요.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올 때 작품이 좀 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미 워낙 거대한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특이한 것은 작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이 스탠리 큐브릭 영화 세계의 이 큐브릭 월드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은 코미디를 만들고 그걸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연장해서 또 코미디를 만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매번 관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롤리타였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다가 뭐 갑자기 개인의 어떤 성적 그런 뭐랄까 연관관계 이런 거 얘기했다가 핵전쟁 얘기했다가 갑자기 우주로 갔다가 뭐 이러니까 그런 점들이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이제 뭐 위대하다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니까 영화 장르들이 다 다른데 장르도 다르고 뭐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식의 전개, 구성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베리 린든 같은 걸 보면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느리게 마치 정지화면처럼 저걸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컷샷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다고 자기가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프로덕션을 또 통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여기서 좀 빨리 가자. 뭐 커트하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통제하고 이겨낸 거니까. 저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처음 볼 때 아마 한 10몇 분이 묵음일걸요? 대사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위인원이 나오니까. 초반 한 20분 정도는 아예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볼 때 사운드가 대사가 꺼졌나. 물론 이제 그걸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다시 보고 뭐 몇 번 보면서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이 익숙해지면 별로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는 것처럼 학생들은 그 장면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감독인 거죠. 역시 김경진 선생은 13편의 영화 중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을 제일 먼저 단연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꼽으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거를 꼽고 싶어요. 정확한 점은 2001이 앞에 붙여.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요것이 최고의 작품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작품을 스탠리 큐브릭의 최고 걸작이라고들 얘기를 하나요? 근데 아무래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예를 들면 뭐 샤이닝을 꼽는 사람도 있고, 뭐 클락워크 오렌지를 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많이 인용되는 것은 샤이닝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 그러니까 그냥 장르 공포 영화에서도 그 아버지가 도끼로 아들 죽이려고 화장실 문을 이렇게 깨는 거 이런 장면들은 여기저기서 너무 인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샤이닝 저는 나는 뭘까?
어떤 때는 영광의 길이 너무 좋다가 네. 어떤 때는 샤이닝이었다가 어떤 때는 풀메탈 자켓이 그 풀메탈 자켓도 그 사실 베트남전 영화의 그 뭐랄까 이정표죠. 그렇죠. 네. 네. 작품마다 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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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이거 책이 참 재밌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좀 뭐랄까 언급이 좀 미흡한 것이 미흡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알고 싶은 것이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음악을 잘 모르니까 큐브릭 음악하면 항상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장중한 그 음악만을 떠올리는데 사실 곳곳에 음악적인 정착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죠. 큐브릭의 영화들이. 그렇죠. 예. 저는 영화 볼 때 음악에 굉장히 그렇죠. 집중해서 이제 보는 편인데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그 음악 잘 쓰는 감독을 또 좋아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마틴 스콜세지나 네. 뭐 타란티노나 네, 아, 대단하죠. 다들. 뭐 우디 알렌이나 이런 사람들 막 음악 쓰는 거 와 정말 막 감탄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처음 보면서 우와 했던 게 이 뭐지 그러다가 그 우주 공간에서 왈츠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거하고 이 이미지하고 이 영상하고 이 음악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음악을 쓸 생각을 했을까? 그 오디세이는 오리지널 코드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컴필레이션 음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오리지널 스코어가 없어요. 없고요. 네, 전부 다 기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거거든요. 적재적소에 쓴 거군요. 네,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OST는 컴필레이션 음반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뭐 시작할 때 뭐 짜라투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막 그런 음악들이 등장하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그 헝가리의 리게티, 제르지 리게티라는 네. 작곡가는 네.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저도 책으로 알았어요. 헝가리의 음악가였어. 그냥 효과음인 줄로만 네.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전유음악가의 작품을 사용을 한 거였고. 그거를 큐브릭 아내가 소개한 것 같은데요. 네, 크리스티안이 뭐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듣고 소개를 음악 너무 해줬다고. 좋더라. 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60년대니까. 네. 그런 걸 발굴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음악은 어디에 쓰면 좋겠다. 항상 준비돼 있고 네. 네. 메모를 하나? 다른 작품의 음악들은 어떻습니까? 큐브릭의 다른 작품들. 적어도 큐브릭 영화의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까지는 오리지널 스코어를 썼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오리지널 스코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 딸이 작곡했던 풀메탈 자켓 같은 스코어는 뭐 그렇고 근데 그다지 이렇게 알려져 적극적으로 있구나. 활용 네. 그 영화상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롤리타를 보면서 롤리타의 그 오프닝 장면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네네. 이게 그걸 발라주고 네네. 있는 네. 저는 그게 정말 클로즈업된. 너무너무 에로틱한 그렇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흐르는 음악도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패티시즘을 알았어요.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롤리타 음악이 그때 나오는 음악이 그래도 굉장히 인상적인 음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오프닝 때 흐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다지 특징 없는 뻔한 음악일 수는 있어요. 그냥 전형적인 영화 음악일 수는 있는데 그 장면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음악도 괜찮네 그랬는데 롤리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험버트가 뒷뜰에서 일광욕 하고 있는 롤리타를 처음 볼 때에 네.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 내리면서 네. 그 롤리타가 근데 그때 이제 얘가 라디오로 듣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롤리타 야야라는 곡이 나오는데 그게 좀 진짜 톰이 제리를 놀리는 것 같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뭐 이 코러스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넬슨 리들이라는 그 넬슨 리들리 작곡가이면서 지휘자 그 60년대 프랭크 시나트라의 대부분의 곡들을 그 사람이 이제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 롤리타에서 그 음악 때문에 그 장면이 저한테는 또 특별하게 또 와닿았었고 그 뒷뜰에서 앉아 있고 그 시점샷으로 훔쳐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훔쳐보는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엄마랑 그렇죠. 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는 네. 이렇게 나이대로 보면 엄마한테 시선이 가야 되지만 시점샷이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남자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욕정을 갖고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네, 네,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지주름 하나까지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클립 하나 뭐 종이 하나까지도 이게 다 계산돼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그 나오거든요. 닥터 네. 스트레인지 러브 여기서도 나오는데 장군이 들고 있는 서류의 제목까지 네, 네,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영화 감독이 한 커트도 네. 그냥 만드는 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이 있죠. 그냥 만약에 몇 커트 막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큐브릭은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건 뭐 어떻게 치열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쓴 거죠. 그러게요. 네. 저는 사실은 큐브릭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외에는 잘 뭐랄까 이렇게 담아두질 못했어요. 근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음악이 그 영화는 대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음악이 대사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계테어 브랜지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터 칼로스라는 이제 이후에 이제 맞아요. 성전환 네. 수술에서 네. 웬디로 이름이 바뀌지만 아하. 그 월터 칼로스라는 그 유명한 무그 신사이저 연주자가 이제 몇 곡의 연주 이제 스코어를 했는데 사실은 그 월터 칼로스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예를 들면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그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베토벤 그 9번 교향곡을 신시사이저로 연주하는 버전이라든지 맞아요. 네. 예. 근데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도 거기서 이제 환희의 송가를 비롯해서 뭐 윌리엄 텔 서곡이라든지 이런 이제 클래식 음악이 너무나 적절하게 또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패거리끼리 네. 싸움 하는데 네. 거기서 그 도둑같이라는 그 로시니의 오페라 곡이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그걸 음악 때문에 댄스가 되는 그렇죠. 경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그 장면과 음악의 충돌인데 이상하게 그것이 융합형으로 느껴지는 맞아요. 그 시계테어 오렌지가 그런 장면들이 많죠. 네, 네. 이제 그룹샷이 많고 그렇죠. 그들의 액션들이 많고 네. 그 아주 폭력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 큐브릭이 그래서 음악으로 좀 약간 커버링하고 있다는 느낌도 네, 들어요. 네, 네. 센서십을 좀 피해가려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어떤 영리함을 보였던 작품이 그 작품이죠. 네. 워낙 거기는 뭐 예컨대 뭐 성폭행 장면과 그렇죠. 뭐 고문 장면과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어쨌든 그런 상상력을 또 음악적으로 채색하는 데 있어서도 큐브릭은 대단히 뛰어난 측면을 보였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못 보신 영화라면 보시면 네. 영화의 또 다른 세계 또는 문화의 또 다른 어떤 문을 네.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이 이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번역서를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큐브릭이 지금 현재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현대 문화에서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가. 죽은 지도 꽤 됐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60년대 제일 활발한 활동을 했던 감독인데 2021년, 22년을 가는 지금 길목에서 어떠한 현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 이제 스탠리 큐브릭은 뭐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 또 그의 삶,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이 매체와 관련된 그의 삶은 어느 예술가보다 더 딥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었다는. 아 맞아요, 갈아 넣었죠. 예,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시계테어 브랜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여주는 그 키워드가 폭력이잖아요. 폭력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라는 게 내가 볼 때 주인공의
나를 동일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이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큐브릭의 영화는 그거에 차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동일화가 아니고 오히려 속격 효과를 만드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알렉스의 내가 동화돼서 제가 하는 폭력이 합리화가 돼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혹은 동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정하거나. 근데 불편한 거죠.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얘가 나중에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쪽 편에 서지도 못하게 되고 이쪽 편에 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관객에게 그런 심리를 가지게 한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게 되는 거예요. 구성을 치밀하게 짜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관객의 몰입을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미킥스가 큐브릭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처음엔 그게 관객의 몰입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데 제가 쭉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격 효과를 가져가면서 아주 냉철한 냉소주의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현실인데 현실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어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한 영화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럼 많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장르 영화, 수많은 상업 영화 만들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 동네 쉽게 시키고 그렇게 해피하게 하거나 또 잠깐 슬퍼하게 하거나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큐브릭 류의 냉철한 영화는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책을 다 보면서 큐브릭 시기의 어떤 영화적 예술주의의 복원은 늘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그런 예술적 결기, 영화적 결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브릭은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고 뭐 장르적인 측면에서나 그 분위기나 각각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모습을 각각의 작품들, 캐릭터를 통해서 심지어 찜찜하게 느껴질 정도지만 그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술 작품, 예술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큐브릭은 그 모든 게 인간이라는 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완전히 몰입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인간 자체를 탐구하게 하는. 여기 뭐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섀도우 매저리즘적 도스토옙스키 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 매저리즘적 도스토옙스키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어쩐지 좀 이해는 가요.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어쩐지 이해가 가더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사람은 그렇게 막 세디즘적이거나 매저리즘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던 인간의 아주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심리가 다 이게 겹쳐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것을 큐브릭이 파고들었다는 거 아닌가. 미킥스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런 표현이 난무하거나 굉장히 넘쳐나는 게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굉장히 지적 유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큐브릭이 김경진 선생에게 끼쳤던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 전까지는 그냥 제게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백투더퓨처 이런 이미지였어요. 또는 뭐 폴리스 스토리 막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큐브릭을 접하고 나서 산을 하나 넘으셨구나. 다른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막 따르코프스키가 보이고 잉마르 베르그만과 뭐
큐브릭이 좋아했다는 베르이만 뭐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사실은 높은 산이 보이긴 하죠. 네. 뭐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또 굳이 억지로 넘을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넘으면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어려운 책을 번역하신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책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담아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큐브릭 말고 좋아하시는 감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스필버그도 좋아하고. 네네. 네. 마틴 스코세즈도 네, 있고. 네, 네. 네. 그렇죠. 좋은 감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영화책은 아니더라도 음악책은 글은 계속 쓰시니까. 네. 네. 음악과 관련된 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조만 아마 뭐 한 내년 초쯤 될 것 같은데 예상으로는 네. 네. 그 지금 사운드 트랙 음반 가이드북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 진짜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냥 재밌게 네. 쓰려고 합니다. 네. 네.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음악 감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한스 짐머, 네. 존 윌리엄스, 네. 뭐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을 네. 사전처럼 볼 수 있으면 대단히 영화를 들어가는 문을 또 하나 다른 걸 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네. 네. 사실 영화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아야 될 뭐 이런 장치들이 너무 많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냥 저는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킬링 타임일 수도 있는 거고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나 여기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미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할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거 알면은 진짜 재밌을 텐데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이제 귀찮아요. 그렇죠. 귀찮아하죠. 네. 제목이 스탠리 큐브릭 아메리칸 필메이커. 네. 네. 요거 영어 원어로 보기 쉽지 않겠죠? 영어로 굳이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더라도 네, 훌륭하게 번역된 김경진 씨의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출판사가 오픈하우스라는 출판사고요. 네네. 그 책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 그 책 맞아요. 네, 네. 네. 제가 그 책에서 이걸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책에서 아마 영화 관련된 책들이 좀 종종 영화나 뭐 음악 관련된 네, 그렇죠. 책, 뭐 그 데이빗 린치도 아마 그 책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책 출판사에서 나온 스탠리 큐브릭 아메리칸 필름메이커 기억해 주시고요. 김경진 씨가 운영하는 팝시 페텔도 기억해 두시고 종종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진 평론가 모시고요. 그 책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스탠리 큐브릭 미국인 영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뤘으면 하는 얘기 또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팝시 페텔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다음 주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4시 반. 음량상. 저희가